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설거지나 빨래를 할 때 특히나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여러 사연 채널을 틀어놓는 애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여기가 댓글이 가장 따뜻한 편이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결혼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정도 지난 이야기긴 하네요. 이때를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최악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남편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솔직히 그 누가 봐도 최악이었죠. 너무나 평범하게 지인의 소개, 아니 정확히는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의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최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절대로 외동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외동의 악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건 그냥 타고난 이기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즉 외동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인간인데 외동으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주문할 때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말하고 끝이 났습니다. 앞뒤 옆에 앉은 사람이 뭘 먹고 싶은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물론 그거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를 2개를 다 먹고도 날개까지 먹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퍽퍽한 살은 못 먹는다고 말하면서 일부러 자기 앞으로 당겨가서 먹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치킨도 먹고 눈치도 밥 말아 먹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어떤 여자도 그런 남자에게 호감을 가질 리가 없었어요. 설령 가졌다고 해도 식사 이후에는 호감이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타인의 말에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지 인간성이 없다고 해야 할지 정확히 규정을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정상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한 명이 급한 일이 생겨서 자리를 일어나야 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친한 동생 누구누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친 사람이 아는 사람일 경우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경우 어떤 말을 할까요? 괜찮아? 어디 병원인데? 어느 정도로 다쳤어? 이런 물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답은 걘 왜 너한테만 연락했어? 아이,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였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지 않나요? 이에 당황한 친구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한참을 투덜거렸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게 서운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와다다 쏘아붙였어요. 그때 당시에 별로 친하지 않았고 겨우 2번째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대충 요약하자면 누군가 다쳤을 때 그 상대의 상태 확인이 먼저고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사고라는 걸 감안해야 하지 않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사람이 제 말을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신이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솔직히 엄청나게 싸울 걸 각오하고 던진 차가운 말이었기에 그렇게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먼저 간 친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성격에 친구가 왜 있나 했더니 인정하는 건 빠르네. 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성, 사회성, 공감 능력 모두가 평균 이하였지만 받아들이고 사과하는 것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희한한 인간이었던 거였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순수한 악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헌데 제 성격도 이상한 게 이런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조금만 바뀌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외동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집안에서 무척이나 오냐오냐 하고 키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대대로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친척도 거의 없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먼 친척들에게도 용돈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때 남편의 나이가 딱 30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찍 취업해서 회사도 멀쩡히 다니고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그건 부러웠죠. 진심으로 너무 부러워서 배를 잡고 뒤로 굴러가고 싶을 정도였지만 아닌 척 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래요? 지금은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드릴 나이잖아요. 부모님도 은근히 그걸 바랄 수도 있을 텐데 눈치가 없어서 모른 건가? 그래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요. 우리 집은 돌려 말하거나 눈치껏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원하면 원한다고 말하고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다고 말해요. 말이라는 걸 하고 싶다고 막 뱉는 버릇을 하니까 저번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건 모르시나 봐요. 하하. 아,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 같네요. 봐요. 이제 이해하니까 앞으로는 실수 안 하겠죠? 전 어쩌면 선생님이 되어야 했을지도 몰랐어요. 뭔가를 하나씩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그걸 스펀지처럼 흡수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하루하루 달라졌어요. 매너라는 걸 배웠고 배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가르친 것들은 모두 제가 원하는 이상에 가까웠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 스스로는 맞춰간다고 타협을 했던 것도 같습니다. 사실은 오만일 수도 있었어요. 제가 모두 옳은 게 아닌데 정답인 것 마냥 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과 함께했던 것은 뭔가 맞지 않아도 대화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 역시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주었죠. 이렇게 서로 한 발자국씩만 양보하면 꽤 괜찮은 커플이 될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저희는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가 정식으로 만난 지 1년이 좀 지났을 무렵입니다. 청혼을 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언제 드릴지 상의하는 결혼 준비 초반의 단계였어요. 헌데 그보다 앞서서 남편이 꺼낸 건 신혼여행도 신혼집도 아닌 바로 아이였습니다. 아이? 오빠, 우리 아직 결혼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이?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집이 손이 워낙 귀하다고 말이야. 그거야 기억은 하지. 물론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건 좀 이르지 않아? 요즘에는 다들 늦게 낳는 추세야. 어차피 양가 집안의 허락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때 가면 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라는 말이야. 그러니 미리 의논을 해둬야 그때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지. 아, 그래?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야 일 그만두고 바로 아이를 낳았으면 하긴 하지. 뭐?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야. 나 역시 정말로 아이를 빨리 낳는 걸 원하는 편이고 말이야.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지 나중에 편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일 욕심을. 욕심? 내가 이래서 결혼도 빨리 하기 싫었어. 왜 여자는 욕심이야? 남자들은 일 욕심 가지면 야망이라고 하고 성취라고 하면서 웃겨. 내가 그건 실수로 말했다. 미안해. 어쨌든 난 절대로 늦게 가질 거야. 난 이제야 30이야. 몇 년 뒤에 가져도 아무 이상 없다고. 사실 더 늦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그거 우리 부모님한테 그대로 말한 거야? 오빠가 말했잖아. 오빠 집 부모님도 가감없이 말한다고. 돌려 말하기, 꼬아 말하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야 그런데 오빠가 좋으니까 난 결혼을 하려는 거야. 아이 낳으려는 게 아니라. 만약 가진다면 낳을 거고 잘 기르겠지만 손이 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거면 난 차라리 결혼을 미루겠어. 야,
그래도 결혼을 미루는 건 좀 아니지. 오빠가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나 애 낳으라고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 하면서 사셨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가족을 이루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는 내가 우선이고. 아니야? 그래, 그건 맞지만. 맞지만? 맞지만 뭐? 이해 못한다 이거지? 나중에 오빠랑 내가 딸을 낳게 되면 그때는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 딸을 시집 보내는데 일도 포기하고 애만 낳는 거 좋을 것 같아? 딸? 그래, 딸. 딸? 아이, 딸이라니. 딸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저희는 거의 헤어지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남편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 대부분은 사과하고 대화로 풀었는데 희한하게 자식에 관한 이야기에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걸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 자체를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즉 입장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가 붙어서 전혀 예측이 불가한 것들은 애초에 상상하기를 멈춰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은 결국에 아무 결론도 나지 않고 계속 진행 상태로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날까지도 속으로 다짐을 하고 또 했습니다. 아이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상했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아이를 가지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최대한 빨리 계획을 가지면 좋겠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밑밥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된 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밑밥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낚시는 그 다음이죠. 그렇게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자 남편의 말은 애교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한약을 지어와서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몸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니 어쩐지 몸이 나른하고 계속 식욕이 당기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피로를 풀어주기는커녕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약을 남편에게 넘겼어요. 아무래도 비싼 한약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중단하거나 먹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언성까지 높이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데 그걸 남편한테 먹이니 너는? 아니, 계속 먹다가요, 어머님.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남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먹여? 남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요? 그래. 여자를 위해서 특별히 지은 거고 남자는 먹으면 원기가 약해지는 그런 약재가 있다고 했어. 보약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자 남자가 따로 있나요? 전 몰랐어요. 그리고 진맥도 하지 않고 지은 약이라 저랑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먹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아, 네. 내 정성을 봐서라도 꾸역꾸역 먹었어야지. 나 정말 서운해. 네, 정말 죄송해요. 다 먹을게요, 제가. 시어머니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보약을 잘못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주워들어서 자꾸만 찜찜하기만 했죠. 그래서 그 보약을 지어준 곳에 갔어요. 차라리 제대로 진맥을 받아서 다시 약을 지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그 약이 자양강장에 좋은 약이 아니라 임신 준비에 먹는 한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자꾸 졸리고 몸에 기운이 없고 몸살이 난 것 같은 증상 역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거의 경악하고 말았어요. 아이 계획이고 뭐고 제 이야기가 하나도 소용없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 약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인 걸 알면서도 뭔가 찜찜했고 이게 결혼인가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감시하는 듯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 반년차에 접어들면서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죠. 이미 남편은 미래에 제 아이 이름까지 지어놓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할게요. 요즘은 순수 한글 이름이 좋다고 하더라. 순수 한글인데 심지어 한자 뜻도 좋으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흔하지 않은 이름. 응, 생각만 해도 좋네. 저는 감정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꾸를 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야, 넌 모성애라는 게 없어? 여자들은 타고난다던데. 그러게, 난 태어날 때 자궁 안에 놓고 나왔나 보다. 너 요즘 왜 그래? 매사 시큰둥해서. 오빠야말로 왜 그래? 아이는 계획하에 낳는다고 했지? 그런데 저녁 먹으면서 아이 이름을 왜 지어? 지금 나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큰둥? 난 짜증이 난 거야. 그냥 지울 수도 있지. 내가 낳자고 했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너도 30이 넘었는데 노산이라잖아. 누가? 노산이든 초산이든. 만약에 내가 애를 못 낳으면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아니면 대리모라도 드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애를 못 낳는다니. 왜 또 초점이 거기로 잡혀? 대리모가 더 충격적이진 않아? 있지 난 오빠 정말 다 좋은데 대화에 맥을 못 짚는 거 그거 하나는 정말 짜증나. 이러다가 진짜 대리모 찾겠네. 아니, 난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니까 무시를 한 거지. 나도 그런 거야. 오빠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이름 그것도 오로지 남자의 이름만 짓는 거 허무맹랑하거든. 난 딸이라도 좋다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 정말로. 네네, 알겠습니다. 몇 번인가 아들 하도 그러기에 그걸로 싸운 뒤로는 실제로 아주 가끔은 딸 이름도 짓긴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시부모님의 경우도 외동아들이었고 그 윗대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온통 아들만 낳은 집이니 여자가 딸을 낳는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부족한 남편의 상상력이 가는 곳이 어딘지는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았어요.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제 눈치를 보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아이 타령을 해서인가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기라도 한 듯이 계획하지도 않게 임신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솔직히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묘했네요. 다들 첫 임신 때는 이런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러는지 몰라도 행복한 감정보다는 놀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지 하는 막연한 걱정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퇴근 후에 확인을 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그걸 숨기고 말았습니다. 이유? 솔직히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었다는 거에 가까웠어요. 어쩌면 실제로 저는 엄마 자궁에 모성애를 두고 왔을지도 몰랐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묘한 기분을 서둘러 감추려고 오히려 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때 제가 필요했던 건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게 끝인 것 같았고 제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차일피일 임신 사실을 애써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 그때가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했을 무렵이어서 더욱 그랬어요. 핑계다 임신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저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엄마라는 말보다는 제 이름으로 더 머물고 싶었다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듯이 임신과 동시에 아이를 위해 모든 초점이 맞춰지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지우거나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했든 하지 않았든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그렇다면 왜 임신 사실을 계속 숨긴 이유가 뭐냐 하신다면 그건 일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맡은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야근을 해야 했고 업무도 이전보다 많이 힘든 상태였기에 임신을 알리는 순간 제명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최대한 저 나름대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이나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피하는 정도로만 유지했어요. 주말에도 최대한 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정도로는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유산은 아니었지만 위험했다고 경고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궁이 원래부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입원을 끝으로 다시는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 힘이 들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그 말이요. 그 순간에 모성애라기보다는 보호 본능 그런 비슷한 게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양손으로 배를 보호하듯 잡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남편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저 역시 임신이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무리한 업무로 인해 쓰러졌다는 것에 크게 책망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 역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긴 했지만 임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글썽거리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가지는데 5년 걸렸어. 근데 당신은 1년도 채 안 걸린 거라니까. 그니까 엄마 아빠가 복덩어리라고 그래. 그래? 다행이네. 좋아하셔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다 말해. 내가 진짜 다 사다 줄게.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래? 그래. 그럼 푹 쉬자. 내가 집안일도 다 할게. 알았지? 그날 남편은 태몽을 꾸었다고 해요.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깊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면서 오더니 바로 코앞에서 푸후후 하는 특유한 호랑이 소리를 내고는 남편이 양손에 가득 받은 물을 핥아 먹었답니다. 그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숨을 쉬지도 않고 긴장하고 있다가 꿈에서 깨어나면서 헐떡였다고 하더군요. 그걸 들은 시부모님도 난리가 났습니다. 호랑이 꿈은 대부분 아들을 낳는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시부모님 두 분은 기대감이 하늘만큼 올라갔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일단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다른 팀장에게 넘겼고 쓸 수 있는 모든 휴가와 연차를 끌어쓰고 사정을 말해서 육아휴직을 당겨 쉬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그때만 해도 근로시간 단축 외에는 회사 내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막상 진짜로 쉬게 되자 착잡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부터 내리 이틀을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원했던 건 먹는 것보다는 쉬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아이에게 처음으로 미안해졌습니다. 제 욕심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진심으로 미안했네요. 뭐? 회사를 쉬기로 했다고? 정말? 진짜 잘 됐다. 그래? 뭐 다행히 그렇게 됐어. 나중에는 나갈지도 모르지만 일단 3달은 쉬기로 합의 봤어. 육아휴직을 쪼개서 썼어. 하긴 임신은 초기가 더 위험하다면서. 잘했어 정말.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고마워 오빠. 남편은 정말로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정말로 준비된 아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연애할 때도 늘 이해시켜야 했던 그 배려 부분 역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실수를 하면 바로 고쳤고 미안하다는 사과도 바로 했어요. 더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것 자체를 질색하시던 시어머니도 변하더군요. 예전에는 집에도 불쑥불쑥 찾아와서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시곤 하셨는데 임신 후에는 제가 행여 놀랄까 싶었는지
늘 문자를 보내고 답이 있으면 오겠다고 사전에 전화를 한 뒤에 문 앞에서도 벨을 누르지 않고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두 그러니 진짜 손이 귀한 집이구나 하는 게 실제로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빠지지 않았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바리바리 아이의 옷이며 장난감들을 사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호랑이 꿈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넌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솔직히 옛날이야 성별이 여자 탓이다 이랬지만 요즘은 아니다. 이게 다 대대로 아들을 낳은 집이니까 확신을 하는 거야. 그 뭐냐? 유전자? 그래. 유전자가 아들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다잖냐? 우리가 오죽하면 박수무당한테 물어봤어. 거기서도 100% 아들이라고 하더라. 절대로 안 바뀐다고. 저는 딸이어도 좋은데요. 이 사람도 그렇고요. 난 둘 중에 누구든 상관없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는 게 요즘 대세야. 그리고 딸이 그렇게 효도한데. 그야 그냥 나 좋자고 하는 말이고. 그래도 한국은 아들이지. 애한테 부담 주지 말라니까 그러네. 어차피 아들일 텐데. 그렇죠. 하기야.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니. 솔직히 점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쩐지 여자아이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담을 주고 남편도 은근히 아들을 바라는 눈치여서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시부모님들이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제가 약간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걸 줄여야 한다는 사명감? 그런 비슷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난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그 일로 아들 노래는 사라지긴 했지만 저는 계속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넌짓이 딸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실망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아들을 바란 적은 없는데 계속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왔던 터라 그 반응이 어떨지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 듯 했습니다. 왜요? 실망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 기대하셨거든요. 태몽 때문에. 태몽이 뭔데요? 호랑이가 나왔다나? 그럼 호랑이처럼 튼튼하고 용맹한 따님이 되겠죠.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걱정 마시고 스트레스 항상 최소화하시고요. 산모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네, 맞아요. 성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했어요. 적어도 남편은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표정이었죠. 연신 딸이라고? 를 외치던 남편은 입을 반쯤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장난감 병정 같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불쾌해서 언성을 높였더니 다시 제정신을 찾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라도 잘 키워보자는 말도 했어요. 시부모님이야 엄청나게 실망하시긴 했지만 이미 나온 결과를 돌릴 수도 없으니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이상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의 성별을 알기 전에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들을 주로 사줬는데 갑자기 당기지도 않는 음식들을 사들고 오더군요. 오리고기랑 미역국? 어울리진 않는 조합이네. 이게 임산부한테 엄청 좋대. 오리 좋은 거 알지? 그야 알기는 하는데 나는 먹고 싶진 않은데. 억지로라도 먹어. 먹어야 아이한테 좋지. 우리 딸한테. 그래? 일단 알았어. 오리야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식탁 위에는 김, 다시마, 파래 같은 해조류가 늘 올라왔고 국은 매번 미역국이었으며 고기는 늘 오리고기였던 게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도 원래 그것들이 몸에 좋은 걸 알고 있어서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차가운 얼음을 비닐에 넣고 그걸 배 위에 놓고 수건으로 감싸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싫다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몸에 좋은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특히나 제 경우에는 분명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는지 계속 그걸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을 때 제 배 위에 몰래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말았고요. 저는 당연히 미쳤냐고 화를 냈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실토를 했습니다. 뭐? 16주 반전? 기가 막혀. 그런 사람들 엄청 많다고 그래. 진짜야. 딸이 아들로 바뀐대. 그러니까 14주에서 16주 안에 열심히 노력하면 아예 바꿀 수도 있지. 딸이라도 괜찮다며. 상관없다며.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며. 그야. 그거야 그런데 당신 이번에 낳으면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계속 조바심이 나고 그래서 그래 딸도 좋지. 좋기야 한데 이왕에 하나 낳을 거면 아들이 좋지 않나 해가지고. 어머님은? 어머님도 당신 이러는 거 알아? 그게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 아니야. 엄마는 그냥 아들 낳을 때 좋은 거를 말만 해줬어. 시원하게 하고 오리나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정도만. 시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남자가 그런 거라고. 진짜? 난 아들에 정말 환장을 했구나. 진짜 오빠네 집안 질린다 질려. 알아. 그래도 당신도 노력을 좀 해주면 안 돼? 그게 어렵냐? 나나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시는 줄 알잖아. 근데 나도 눈치 보면서 한 거야. 뭐 딸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성별 반전이 되기도 한다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진 거고. 그게 나빠? 그럼 나쁘지. 냉찜질 하려고 했잖아 지금. 그럼 미신을 믿어? 마냥 미신도 아니야. 과학적인 부분도 있어.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랬어. 염색체가 그렇대. 진짜야. 그것도 결국 카더라 정보잖아. 좋아. 그럼 16주의 성별 반전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남편이 보여준 것은 정말 있었어요. 단순히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초음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인지 판단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또 자신만의 논리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의사가 왜 의사야? 수많은 아이들을 봤을걸? 그런데 실수? 다리 때문에 못 봤다? 그럴 가능성이 더 낮아. 그런 경우에 안 보인다고 말을 하거나 다른 자세로 확인해보면 그만이지. 오빠, 그럼 그게 진짜라는 거야? 과학적으로 봐도. 과학, 비과학 나누지 마. 그건 모르는 거야. 아직 안 밝혀진 거야.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걸 실제로 느꼈어? 그냥 학습으로 아는 거지. 중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는구나. 스스로가 느껴?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아직 모른다는 거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걸 수도 있다고. 16주의 산모의 감정이라든가 간절히 원하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먹는 음식 환경,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실수다 오류다? 이것보다는 그게 더 신빙성이 있지. 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노력도 못해? 그 정도 해주면 좋잖아. 나한테 예전에 뭐라고 했어? 내 안 좋은 점은 고치라고 했잖아. 그리고 너도 그런다고 했고, 결혼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거라고 했었어. 근데 넌 무조건 싫다. 이건 별로다. 그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잖아. 성별은 상관없어. 하지만 노력을 해달라는 거야. 우리는 손해볼 거 없잖아. 안 그래? 누군가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건 결과가 아니라 대가가 따르는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저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꿔놓았기에 이 부분은 제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네요. 저 역시 노력이라는 걸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딸이 태어나더라도 남편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한 것은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던 무당에게 가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아왔고 그걸 태워서 먹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게 뭐든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했고
거부를 했지만 사정을 하는 남편 때문에 겨우 면모금을 마셨네요. 물론 몰래 토해버리긴 했지만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굿이었는데 정말 가관이 따로 없었네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믿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분명 가능해. 저 사람 꽤 용해. 저거 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오래 뛸 수가 있어. 봐봐. 마음을 열고 보는 게 중요해. 보통은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그렇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와,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딸을 가졌지. 오빠, 말 조심해. 나 여기 시끄러워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그 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굿의 묘미라고 하지. 무엇을 믿는지는 저에게 큰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사귀네 뭐네 해도 저는 그냥 신경도 거의 쓰지 않은 편이기도 했고요. 제가 보는 건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굿이라는 거라는 곳은 경기도의 외곽이었고 산길이랄까?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고 좁은 길을 따라 올라온 길이었어요. 일종의 대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넓은 방을 쪼개놓은 불법 건축물 같았고요. 무엇보다 바닥이 그랬는데 일반적인 바닥이 아니라 약간 탄성이 있는 푹신한 곳이었습니다. 살짝 밟았을 때도 뭔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뛰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징소리 꽹과리 소리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수법처럼 느껴졌고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걸 믿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딸과 아들을 혼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건 어쩔 수 없었네요. 그 무당은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제 몸에 오색찬란한 천을 휘감기도 했고 방울을 흔들어대기도 했어요. 저도 나름 노력을 했던 게 빌라면 빌고 엎드리라면 엎드렸죠.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받은 부적을 집안 전체에 붙여야 했어요. 거기다가 잠을 잘 때도 10시간 이상을 몰아자는 걸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최악이었어요. 허리 아파.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고 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피곤하면 아들이 안 태어난대. 딸이 태어난다고 하더라. 이것도 그 무당이? 아니야. 이건 인터넷에서 뒤진 거야. 신빙성이 있어.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그냥 조금씩 채우면 안 될까? 무조건 몰아서 자야 효과가 있다니까. 그렇게 해. 알았어? 못 자는 것도 괴로운데 강제로 누워있는 것도 고역이야. 이참에 푹 쉬고 좋은 거지. 나쁜 것도 아니고 부적 태운 물도 계속 거부를 했잖아. 이 정도는 들어줘. 나도 양보 못해. 어? 아, 알았다고. 알았어. 그 밖에도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듣고 온 미신인 아들 많이 낳은 아주머니의 속옷을 가져와서 강제로 입히기도 했고 시아버지는 절에서 108배까지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딸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16주의 기적에 관해서 알고는 계셨습니다. 이따금 아이의 자세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이 더딘 아이의 경우에 실수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걸 사람들이 16주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성별을 가리지 않는 요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추세랍니다. 저는 그 길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딸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간 노력도 했고 꽤 열심히 따라줬기에 이제는 받아들이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굿을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아. 의사? 그 사람들이 뭘 알아? 인간의 일생에서 기적이라는 게 왜 있겠어? 과학 나부랭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미신이라고 하지. 하지만 어머님, 이미 아이 형태고 뭐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108배까지 하면서 병원까지 다녀왔는데 정성이 부족하단 거야? 애가 문제라고요. 정작 어미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거라니까. 분명해.
그래, 꼭 16주의 기적만 기적이야? 18주, 20주의 기적도 있을 거야. 오빠, 이제 그만하기로 했잖아. 몇 주만 더 해보자니까. 이대로 포기를 하라고? 포기? 지금 포기라고 했어? 딸은 자식도 아니야? 어디 시댁에서 며느리가 언성을 높여? 노력해보는 게 뭐 그리 힘들어. 우리가 괜히 그래? 새아기 네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못 가질 수 있다니까.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한테서 아이 보시면 되겠네요. 저 말고요. 뭐? 이런 얘가? 너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애 못 가진 애 만회하는 말은 예의가 있는 말이고 남한테 못할 소리면 자기 식구한테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무조건 아들? 그럼 그렇게 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네 딸도 어머님 아버님 손주도 아니니까. 됐어? 그렇게 질러버리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어요. 오히려 그간 했던 행동들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봐 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걸 견디고 싶지도 않고 기적이니 뭐니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모성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명확해졌고 목표가 뚜렷해졌거든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혼자 키울지까지 모두 착착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런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 결심이 굳어졌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께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건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며칠 뒤에 결국 저를 데리러 오긴 했지만 그날 저희 부모님에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부모님을 말려야 했을 정도였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적을 태운 물을 먹였다는 부분에서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혹여나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그냥 돌아갔고 저도 더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기보다는 화를 더 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고 싶었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몇 달이 지나자 심각성을 느꼈는지 시부모님도 찾아왔어요. 저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설득으로 나가서 얼굴을 마주했죠. 시아버지는 초조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는 불만 있는 표정으로, 남편은 초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거의 만삭에 가까운 배를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돈 보기에도 부끄럽고. 새아가 내가 과했다. 그래. 내가 늦게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야기하시잖아. 어? 사과를 받는 사람은 나야. 그런데 왜 그 사과를 받지 않는다고 다그쳐? 아니,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엄마야. 엄마는 강해야 하고. 난 생각하고 있어. 딸을 낳아도 오빠나 오빠 가족들이 아들이 아닌 거에 아쉬워하고 그걸 내 딸이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아가, 우리가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셨어요. 이제까지. 저 자궁 많이 약한 거 아시고 급하셨겠죠. 그런데 굿하고 부족하고 이상한 미신까지 다 하셨잖아요. 근데요, 그때도 저 자궁이 약한 건 똑같았거든요. 딸을 가지고 있었고요.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저희 부모님들이 한쪽 구석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럼 어쩌려고 이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자식 때문에 같이 사는 거? 난 그거 싫어. 내 자식이 아빠 없어서 힘들어도 차별보다는 덜 힘들 거라고 난 확신하거든. 나 능력도 있고 부모님도 도울 거야. 제발, 응? 그건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절대로 차별하지 않을 거야. 진짜 정말 잘할게. 내가 빌게. 그래, 새아가 네가 싫다면 우리는 집에 아예 찾아가지도 않으마, 응? 나도 참 시어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았으면서 내가 늙어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 진짜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응? 난 그냥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랬다. 아이, 미안하다. 솔직히 이 정도라면 어떤 며느리도 다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냥 넘어갔고 몇 번의 다짐과 석연찮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의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까지 경계를 늦추진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 한 번에 이혼 도장을 찍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딸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거실에서 혼자 뭐하나 하고 보면 딸아이의 자는 얼굴을 180도 돌아가면서 다양한 각도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친구들한테 전송하고 부모님한테 전송하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에게도 전송하는 짓을 하더군요. 집에 올 때도 늘 아이의 옷이나 장난감을 잔뜩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들도 제 딸이라면 뒤로 넘어가는 수준이었죠. 너는 이제 일도 좀 하고 뭐야 그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래라. 일은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친구들은 어제 만났고요. 참 나같이 좋은 시어머니도 없어요. 내가 다 맡아준다니까. 아유, 엄마, 안 된다고. 저녁에는 그냥 내가 돌보면 된다고. 너는 일을 해야지. 퇴근을 했는데 왜 자꾸 일을 시켜? 엄마 이제 잘하면 손녀 훔쳐가겠어? 난 그냥 그런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이 거짓말. 널 키울 때랑 뭔가 다르긴 해. 딸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얌전해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 좀 봐. 지금은 꽤 오래된 일이지만 여전히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희 딸을 진짜로 두 눈에라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진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분명 병원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아이가 덜컥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부모님과 남편은 이전과는 180도 바뀌어 무조건 딸을 원하더라고요. 아직 성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느낌은 아들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딸을 낳는 그런 미신을 펼치진 않으시겠죠? 매번 싸우고 화해하고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는 저희 가족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헤어지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다는 걸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희 가족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둘째도 무사히 출산하기를 함께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옛날에는 참 아들을 귀하게 여기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아들을 출산하려고 계속 줄줄이 자식을 낳았다고 들었거든요. 맏딸인 저희 엄마는 할머니가 한 번만 더 동생을 낳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시기까지 했대요. 다행히 5번째, 6번째 자식은 아들을 낳아서 귀하게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자식이 많은 집안에서도 이럴진데 손이 귀한 집이라 더 아들을 원하셨나 보네요. 다행히 딸 손주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 듬뿍 주신다니 다행입니다. 부디 둘째도 무사출산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